기왕에 뭐 법조 관련 얘기를 하는 김에 하나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박범계 법무장관, 참 이분이 나는 판사 출신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아니 고객님, 여기서 하나 바로 잡아 드릴 게 있죠. 판사 출신이 뭐 했는 거 말씀하실 때 있죠. 한 20년 이상 판사 안 했으면요. 아, 그래요? 판사 출신이 그랬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있죠. 저희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저는 판사를 그때 부장판사 할 때 아닙니까? 판사 출신은 저렇게 좀 자유롭잖아요. 자유분방하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근데 판사 출신들은 그렇게 참 힘들거든요. 그건 보니까 1년 6월인가 판사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박범계는 얼마나 했습니까? 저도 확실히 뭔데 하여튼 10년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도 판사 한 10년 정도 한 거고요. 판사로서 이제 무슨 일이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그 직책에서 10년 이상을 해야 돼. 20년 일을 해야지 좀 이제 저 사람이 전직 판사구나 하지. 여 변호사나 저처럼 그런 쪽에서 일관되게 한 3, 40년 이렇게 있어야 그래도 그럼요. 내가 그 판사할 때 이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왜 군대도 있죠. 예? 지금은 방위라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지 그 방위 출신들한테 좀 욕먹을지 모르지만은 이 군대 이상하게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생 엄청나게 한 사람들은 군대 이야기 할 때 가만히 있고. 그래서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도 판사 출신이 이렇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알겠습니다. 있다. 그냥 어쨌든 박범계 장관이 15일이죠. 한명숙 사건 수사팀 이중 의혹 관련자에 대해서 그동안 4개월간 감찰을 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후폭풍이 지금 엄청납니다. 박범계 장관의 그런 발표 핵심은 그 수사팀이 100번이나 수사를 하고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모해 위증 교사라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가 당시 검찰총장이죠. 그게 원래 감찰부에서 감찰을 해야 할 사안인데 그게 진정이 들어온 사건 아닙니까? 그걸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넘겼고 원래 감찰부 임은정이가 그 후에 이제 추미애가 또 뭐 수사권 발동했잖아요.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허정수 감찰상과장으로 넘겨가지고 감찰 내지는 수사를 방해했다. 이건 또 저 공수처까지 고발을 해놨잖아요. 무슨 시민단체라고 이상한. 법세련인가 뭐 있더라고요. 좀 법세련 아닐 겁니다. 그거는 또 이름이 좀 뭐 있어요. 법사련인지 뭐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어쨌든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증언까지 시켜갖고 한명숙 자기들이 정말 대모로 떠받던 이 분을 어거지로 잡아 넣었다.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고 만들려고 지금. 두 번째는 윤석열. 이게 타깃 아닙니까? 사실은 여가 타깃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책임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씩 보면요. 우선 박범계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 그랬어요. 그 감찰 과정이. 그다음 그런데 절차적 정의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형사소송법 그리고 대검찰청 예규, 내규 이런 데 따르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안 따랐으면 절차에 위반된 걸로서 우리 그때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이런 거 거기 절차에 위반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효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절차에 따랐다면 되지. 절차적 정의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 이야기하면 절차란 건 따로 있고 거기에 맞게 했더라도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은 정의에 반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수십 번이나 촛불 정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따라 했더라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은 그 촛불 정신에 반한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해가 탁작되는. 한 나라의 법무장관이고 아까 판사 출신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판사 출신인데 절차적 정의라는 게 이 정의라는 개념이 아주 모호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를 누가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프로타고라스인가요? 그 그리스의 철학자인가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강자가 주장하는 게 정의다. 그 정도로 정의라는 게 개념 규정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힘 있는 놈이 이건 정의야 이러면 정의가 되는 거고 힘 없는 놈은 힘 있는 놈이 정의라고 부르짖는데 거기에 복속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지금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고 내가 법무장관이니까 밑에 그 대검이고 여기서 사실 전부 다 그 회의까지 여러 가지 무슨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아, 부장 고검장 회의도 그러니까요. 했고 그 이전에 거기 감찰부에서 감찰과장 뭐 그 수사심의관들이 또 딱 결론 냈고 결론을 두 번이나 냈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다시 수사지휘권 해가지고 냈더니만 됐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위배했으면 그걸 따지는 건 좋아요. 절차에 위배했으면 대검에서.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내세우는 게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법원이 법과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검찰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무슨 국민들 국민투표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데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관이 내가 주장하는 정의에 따라서 하는 데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박범계 장관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있죠. 그 임은정 그때 감찰관이었죠. 예. 거기에다가 그 감찰을 감찰정책연구관인가 대검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그걸 윤석열 총장이 마음대로 감찰 3과장한테 이걸 하라고 바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한동훈 조난관 참 그 당시는 이제 대행이었죠. 대행이죠. 검찰청 법무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그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임은정 씨는 아예 그 지시도 한 적 없다. 그 사람 보조였다. 보조. 검찰 3과장. 보조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는 이야기가 이 대검에서 회의할 때 임은정을 갖다가 고의로 배제했다는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조난관 대행이 그 감찰 3과장, 임은정, 그 다음 연구관, 그 다음 수사도 감찰도 전혀 안 해서 35기 연구관 전부 모아놓았는데 임은정 나 그런데 못 들어가. 편파적이다 하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갖다가 오히려 대검에서 임은정을 고의로 배제시킨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그러니까 내로남불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야기하면서 국민한테 이야기하지 국민들이 그래도 일국의 법무장관이 거짓말 하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조난관 대행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난관 대행이 오직해야 예. 장관이 얘기했으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관계 맞으면 가만히 있죠. 지휘를 받는 지금 사법연수원장입니까? 뭐 검찰 그 연수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하면은 참을 텐데 그러니까요. 자기 주장을 조목조목 그 2%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중에 이제 핵심이 이문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문정이가 사실은 지금 법무부 검찰 담당관 해가지고 뭐 상식적으로 보면 이문정이가 그 감찰 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썼죠. 뭐 그 감찰국장인가 누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갔겠지만 이제 장관이 발표를 했겠죠. 감찰부장이.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문정이가 원래 수사를 하고 있던 것을 허정수 감찰 3과장한테 이렇게 넘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지시로. 그런데 이문정에 대해서 지금 조난관 전 대행이 이야기한 것은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 수사권을 준 사람이 없다. 감찰권은 기본적으로 감찰 3과장이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문정은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이 당신이 그걸 조사하라고 지시를 한 거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배당은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참모가 자기 마음대로 사건 배당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검찰청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문정이는 그 검찰 3과의 팀원 중에 일종의 말하자면 한 사람이다. 보조기관이었죠. 연구관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팩트 자체를 그러니까요. 왜곡해가지고 조난관 지금 이제 법무연수원장이죠. 조난관 원장도 사실관계가 맞으면은 어떤 거기다 아까 우리 그 박범계 장관이 절차적 정의라 했듯이 어떤 평가가 틀리면 있죠. 뭐 어떻게 말하기가 자기 상관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말하기 힘드는데
사실 자체를 박범계 장관이 왜곡해 버리니까 이거는 바로 잡아야겠다. 훗날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세에 글을 올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박범계 장관은 그렇게 대검에서 이게 그 무혐의로 나오니 감찰 결과 또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법무장관 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했어요. 이걸. 네.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난관 대행이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아주 묘수를 꺼냈다고. 대검 부장만으로 할 때 일하고. 그래서 고검장은 사실 대검 부장보다 그 상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초차관이라 그러는데 장관과 차관 사이의 직급인데 전부 모였는데 2명인가 기권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혐의로 다시 냈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박범계 장관이 아주 분노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박범계 장관이 판사 출신이고 한나라의 법무장관임이 있죠. 예. 적어도 사실은 왜곡하지 말아달라.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고 아쉽다. 네? 나 이런 결과에 정말 아쉽다. 이렇게 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도 또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한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내니까 아니 장관 얘기에 그런 감찰 결과를 내놓으면 팩트가 있어야지 않냐.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팩트는 없고 주장만 있다는 것이죠. 주장만. 예를 들면은 수사팀이 100회에 말하자면 불렀다. 불렀다 하는데 그냥 들으면은 한 사람을 100번이나 부른 거 좀 과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네 사람을 9개월 동안 불렀다는 거고 어느 사람 부르면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 자백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계속 수사를 해서 서로 다른 얘기들 하는 걸 맞춰가지고 또 조사하고 그러다 보면 100회 부를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이거는 왜 100회를 불러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이 사람들 진술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1심서 다르고 2심서 다르고 수사기관 다르고 그러면 이게 위증죄라는 게 있죠.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판사들, 검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위증죄하고 무고죄라고. 예. 이거는 그 전에 했던 걸 완전히 뒤집는 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양쪽이 다 있어요. 두 개를 봐야 돼요. 네. 이 사람 위증 대상 사건과 이증 사건 자체를 그럼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계속 바뀌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어떤 진실을 말한다고는 이제 우리 위증죄나 무고죄 피의자 되잖아요. 그러면 판사, 검사가 이 사람들 못 믿어요. 왜냐하면 말을 계속 바꾸니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박범계 장관이 있죠. 물론 자기 밑에 있는 대검이고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한 사건이지만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도 수긍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지금 박범계 장관의 절차적 정의라는 거 있죠. 이 말은 신이 담당할 영역을 있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검 저희 감찰과나 예를 점 조사한 거는 있죠. 그 상태에서 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할 일이 여기까지다. 이건데 박범계 장관은 내가 신인데 신이 보니까 이거는 그 인간이 한 게 잘못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대검에서 이 감찰 담당했던 사람이 잘못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장관이라면 적어도 일국에 그리고 판사 출신이라면 있죠. 존중할 줄 아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조난관 전 권한대행 예. 이분도 장관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고 절차적 정의라는 거 법과 증거로 따져야지 말로 그럼요. 주장으로 따지면 안 되고 특히 이번 발표를 보면은 그 임은정 양은정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 임은정 해가지고 그 임은정이가 SNS에서 글로 쓰고 주장했던 그 내용 그냥 요약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특정인의 이념이나 주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전원관이가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뭐 팩트가 없는 게 아니고 팩트는 있는데 거짓말한 거죠. 맞아요. 거짓말한 거죠. 예, 팩트는 이런데 자꾸 엉뚱한 말 하니까 조난관도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만호 한신공영 돈 준 사람 그 사람 뭐 지금은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 보고 거기에 깜빵에서 같이 재소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부르고
또 뭐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데 지금 공판 중심주의 아닙니까? 가면 어떻게 증언을 해야 한다. 네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에 따라서 이런 증언을 해. 그게 무슨 증언 연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판 준비라고 봐야지. 그걸 말바꾸기를 해버리는 게 그 말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있죠. 예. 보면은 참 처절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교도소 생활이 뭐 몇 개월만 되면 그거야 참고 이제 6개월 후에 나간다 하면 되는데 몇 년씩 받은 사람들 있죠. 예. 교도소 내에서 좀 편안하게 생활하는 게 참 그 제일 현안이거든요. 그러면은 검찰 법무부에 잘못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죠. 그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검찰한테 좀 편리를 좀 볼까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을 그 사람들 말을 100% 믿는다는 게 아예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검찰에서 아까 100번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거 부를 때마다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난해 윤석열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랑 싸움이 아주 막 시작이 되고 격렬해질 때 2020년 느닷없이 그 재소자 2명이 법무부에 진정을 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회유를 당했다. 그걸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아니 누가 쓰셨겠죠. 아까 그 우리 이동재 기자 사건도 얘기했지만 재소자들 말을 갖다가 아니, 옛날 얘기를 2010년도에 수사받은 얘기를 가만히 있다가 다 그 당시 2015년에 재판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2년까지 살았는데 왜 느닷없이 2020년에 윤추 갈등이 심각할 때 깜빵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당시 거짓말했다. 거짓말로 하고 검사가 막 압박을 가해고 했어. 회유를 해갖고 거짓 증언했다. 이렇게 진정을 낸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 이 자체가 저는 뭔가 있다 볼 수밖에. 아니 저는 오히려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한 게 오히려 아까 우리 검언 유착하고 뭐 이야기했지만은 혹시나 뭐 이 정권에 좀 충성하는 검사들이 혹시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이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있죠. 사건 일시에 가까울수록 진실에 가까워요. 이게 사건 일시로부터 멀어짐은 있죠. 이게 핸들링, 그러니까 이게 손을 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있죠. 그 사건 직후에 어디 경찰 진술이나 이런 걸 그게 우선이다. 이게 재판 과정 특히 2심, 3심까지 가면 이 말이 완전히 뒤집혀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진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말이 진실인지는 그거는 신만이 알지만 우리 인간이 재판하고 수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 개연성이 어느 게 높느냐, 진실의 개연성이. 그걸 갖다 따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을 다 따져갖고 대법에서 판결이 그러니까요. 내려졌고 그걸 또 조사를 해서 대검 부장하고 고검장이면은 이 검찰 수사에서 최고봉들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도 무혐의라고 내려졌는데 장관이 느닷없이 그거 아니야 하면은 이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 있으니까 대박 그거 판결 내려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범계 장관의 절차적 정의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어떤 절차, 대법원 판결조차도 잘못된 것이다. 결국 지금 이야기 나오지만 결국 한명숙 전 총리 8.15 특사를 밑밥 까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한테 타켓을 맞추고 있고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나서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났죠. 어제 저녁에 예.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잠깐만 보면은 한명숙 전 총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예.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이냐. 하다 안 되니까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감찰 결과를 내놓고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는데 국민들이 또 속을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막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서 당위성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까지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를 떠나서 예.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법부라는 게 물론 뭐 재화를 생산하거나 예. 국민들 뭐 밥 잘 먹고 만드는 어떤 복지 이런 건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사법부가 무너져 가지고 어떤 나라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예. 왜냐하면 돈이 가야 할 때 가야 되고 그다음 써야질 때 써야져야 되는데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뇌물 준 사람 아니면 이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보통 국민들이 차지해야 될 자원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라가 있죠. 점점 활력을 잃고 경제적 어떤 타격이 와가지고 나라가 결국은 이게 멸망하는 길. 그러니까 서구나 어디드나 어떤 그 국왕이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할 때 그 국가는 망했고 그다음 그게 저항해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게 귀족학 왜 성직자 왕족만 잘 살고 이런 데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 이런 거거든요. 결국 그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윤석열 총장이 예뻐서 그다음 뭐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예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가서는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힘들어지고 우리 자손들은 아주 힘든 나라에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 정의라는 게 있죠. 어떤 대법원,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대법원에서 나오면 있죠. 일단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예. 이걸 무시해 버리는 순간에 그러면 정의를 어떻게 살린다는 말입니까? 그럼 혁명, 쿠데타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나라가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법권이 내린 판단, 최종 판단에 대해서는 있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절차적 정의를 부르짖지 말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 정권은 있죠. 모든 정의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옹호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판결이 나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는 좀 이제 그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이제 법을 존중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정권이 들어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대법원 판결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게 잘못된 거라 하면 재심 청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억울하면 재심 청구를 하라. 근데 재심 청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자기도 압니다.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런데 정말 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렇게 타켓을 뭐 박범계도 사실은 윤석열을 그렇죠. 치는데 핵심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뭐 일제히 화살을 지금 겨누고 있거든요. 네. 윤호중 원내대표만 해도 오늘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한명숙 사건은 특수부 검사, 이게 윤석열 총장 등 특수부 검사들이 MB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유죄로 조작한 사건이다. 아니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런 아니 법원에서 유죄로 했는데 왜 검사가 어떻게 유죄로 조작하죠? 아니 그런 사건이라고 하고 있고 네. 이재명 지사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어차피 한판 승부를 겨뤄해서 그런지 아주 여기 쌍집행위를 들고 나왔어요. 합동 감찰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충격을 받을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심장이 강한 사람이 뭔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자기 일도 아니고 100차례 넘는 증언 연습, 권력을 이용해 재수와 검찰이 부당 거래를 했다. 윤석열은 사건을 재배당해서 절차적 정의를 훼손한 장본인이다. 조연이 아니고 주연이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한테 모든 포탄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박범계 어제 16일 날 감찰 결과 발표는 무슨 한명숙도 물론 구하기도 있지만 윤석열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 감찰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 여권의 수뇌부들 또 대선 강력한 여권의 1위 주자까지 나서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그냥 양수 겹장이죠. 예. 한명숙
전 총리도 고하고, 그 다음 거기에 덧붙여서 한명숙 전 총리가 잘못됐다. 아니, 윤석열 전 총장은 한명숙 총리가 유죄받을 때 검찰총장도 아니었는데, 그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때 뭐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한 것도 아니고, 기소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뭐 검사니까 법관으로 재판한 것도 아니고, 특수부 검사들이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한 명씩 윤석열 잡으려고. 전 총장은 특수부에도 그때 그 물 먹고 특수부까지도 안 했고, 물 먹어가지고 뭐 저 지방에만 있었는데, 그걸 지금 경광부회라 그러고요. 그걸 왜 윤석열 총장한테 갖다 붙이는지,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들 이름 붙여가지고 드러내가지고 뭐 욕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 여권에서 하는 걸 보면은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아무 말 대잔치라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검사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에 대해서 욕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윤석열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아무 말이나 지금 던지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아무 말 대잔치라고 오늘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조국 그분은 교수인데 윤로남불 참 오지다 이렇게 했어요. 오지다는 말을 알죠. 예. 참 오지다. 전라도인가 어디에 쓰는 말 같아요. 예. 조로남불 자꾸 해서니까 윤로남불. 정경심 교수 좀 있으면 이제 선고도 있고, 그다음 본인 재판도 진행 중인데. 그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은 아니겠지만, 뭐 대깨문이나 뭐 조국 백서 쓴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그래서 진중권, 김경로 다 지금 나온 거 아닌가, 서민. 예. 그런데도 지금도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있죠. 어떻게 보면 관심을 너무 받기를 좋아한다. 이것밖에는 지금은 조국 교수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도와주는 겁니다. 여권을.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이 진중권 전 교수가 아주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권은 제 식구라고 하면은 누구든 간에 감싸려고 하는데 조국, 한명숙, 박원순, 윤미향 이번에도 한명숙 구하기를 위해서 아주 절치부심하고 나섰는데 참패로 끝났다. 그리고 쉰 떡밥을 가지고 쉬어버린 떡밥 가지고 윤석열을 잡으려고 했는데 걷어채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나 박범계 장관이나 이런 한명숙 사건이 하는 거는 있죠. 자기들 극렬 지지자한테는 먹혀 들어가죠, 그거야. 그렇죠. 그렇지만은 상식을 가진 많은 중도 그다음 보수 국민들한테는 이런 말을 자꾸 함으로써 있죠. 어떤 이 정권에 대한 환멸감. 내로남불에서 나온 건데 조로남불까지 나왔다가 이제 뭐 조국 교수는 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 되니까 뭐 윤로남불 그러는데 아니 윤석열 총장이 무슨 조국 교수처럼 기소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게 윤로남불 이런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아무 말 대잔치예요.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소가 됐고 부인이 1심이지만 실형받았고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한테 장모 사건, 그다음 김건희 씨 사건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이고 진정이 하도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윤로남불이란 말을 꺼내는 게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